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오늘 이 시간은 원자력병원 홍영준 병원장님을 모시고 헌혈과 수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홍영준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헌혈과 수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혈과 수혈은 보통 저희 진단검사의학과 영역 중에서 수혈의학을 담당하는 전문의들이 따로 있는데 저도 조금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신천교회가 올 봄에 대한민국 피로회복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사진에 보시면 여기 누워있는 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거 알고 계시죠? 이때 그 249명이 참여해서 헌혈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억도 아직 있고 해서 제 생각에 우리 성도분들이 이 헌혈하고 관련해서 머릿속에 어떤 궁금증을 가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성도님들이 가지셨을 법한 그런 질문들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헌혈이 왜 필요한가? 또 헌혈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분들 계시죠? 왜 못했을까? 또 그리고 헌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혈액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혈액형에 관해서는 뭐 별별 속설도 다 많고 그런데 그게 과연 무엇인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 강의가 되겠는데 이제 수혈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수혈은 어느 때 하는 건가? 수혈을 받기 싫은데 그럼 안 받을 수도 있는 건가? 또 수혈 받다가 혹시 잘못되는 경우 부작용들 그런 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떠올려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기사 제목이 피가 남아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이 1950년대 신문 기사고요. 여기 제가 한자로 써놨습니다만 헌혈의 전 단계는 매혈입니다. 매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피를 팔고 또 그걸 사들이는 기관이 있었고 이걸로 심지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도에 여기 기사 내용 중에 써 있는데 혈액값이 어느 날 갑자기 사들이는 혈액값이 갑자기 인상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매혈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서울대학병원에 막 몰려 들어가서 혈액값이 이제 비싸졌으니까 비싸게 팔겠다 하고 이제 서울대학병원 입구에서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광경입니다. 헌혈 이전에 매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었죠. 작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19 혁명이 이 매혈의 관행을 헌혈로 바꾼 그 중대한 계기가 됐다. 이거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4.19 시절 어른들은 물론 기억하겠지만 그 피의 화요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 100명이 넘게 사람이 죽고 했는데 이때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경험한 대한적십자사가 1961년에 사랑의 헌혈운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74년쯤 돼서는 그 이전까지 매혈로 감당해왔던 혈액 수급을 이제 헌혈이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혈액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이게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5월 30일 기준인데 보통 저희가 하루에 필요한 혈액 숫자가 한 5,000개쯤 됩니다. 다 합쳐서 5,000개, 4,945개로 나오는데 근데 이 5월 30일 날 보유하고 있던 혈액은 24,600개 정도. 비율로 따지면 며칠분일까요? 이게 한 5일분 정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혈액의 적정 보유량, 국가적으로 적정 보유량은 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일보다 적으면 이제 여기 색깔로 표시됐는데 뭐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이 보유량이 1일도 못 남았다 하면 이렇게 빨간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헌혈을 권고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죠. 그 합계는 5,000개지만 뭐 O형, A형, B형, AB형별로 이 보유하고 있는 게 다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아실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혈액형 A형입니다. A형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적은 혈액형 AB형입니다. AB형은 한 550개 정도 필요해요, 하루에. 근데 이거는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아마 5.81분을 5월 30일 날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계도 잠깐 보시면 아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헌혈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누굴까요? 당연히 20대 청년들입니다. 20대가 이거는 5월 29일 하루 통계인데 하루에 한 2,100명 정도가 헌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0대 1,800명 정도, 그리고 30대까지가 이제 1,100명, 이렇게 10대에서 30대까지가 헌혈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연령대고요. 직업을 따져보면 사실은 회사원이 제일 많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고등학생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고등학생 1,000명, 하루에 헌혈하는 사람들이, 대학생 1,500명 이 정도 됩니다. 20대하고 일치하는 기준이죠. 이게 20대 숫자가 고교생, 대학생 합친 거랑 비슷하고요. 이게 하루에 우리나라가 1년에 필요한 혈액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정부에서는 한 300만 명 정도 헌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300만 명 도달한 적은 없고요. 한 240~50만 정도, 그러니까 매년 한 50만 정도 혈액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헌혈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헌혈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능한 사람들 제외하면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한 10% 안 되는 사람이 실제 헌혈에 참여합니다. 재밌는 통계는 미국은 이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30세 이하의 남자가 헌혈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서양은 이렇지 않아요. 30대 이하나 그 이상이나 비슷한 비율이고 남녀도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30세 이상 여자가 헌혈하는 대한민국의 비율은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30세 넘으신 집사님들 중에 헌혈하신 분이 있다면 대한민국 6% 이내에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부심 가져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헌혈의 특징은 이 40%가 단체 헌혈, 군인이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 헌혈을 내가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왔는데 퇴짜당하는 경우가 10명 중에 2명, 20%가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난번 피로회복 캠페인 때 왔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왜 돌아가셨는지, 왜 거절당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를 뽑게 되면 그 피를 그냥 그대로 그 봉지에 뽑은 그 피를 전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요즘은 그대로 수혈하지는 않고요. 이거를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원심 분리를 시킵니다. 이거를 돌리면 혈액이 이렇게 위에 노란 물과 아래 빨간 적혈구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 사이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하얀 줄로 표시되어 있는데 하얗게 백혈구들이 그 층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백혈구는 보통 버리고 백혈구에 포함되어 있는,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혈소판은 이제 꺼내서 쓰고,
세 가지 성분을 주로 쓰게 되는데 밑에 가라앉아 있는 적혈구, 위에 말갛게 노랗게 물 형태로 보이는 혈장,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을 우리가 이제 수혈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런 헌혈도 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냥 전혈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헌혈을 성분 헌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는 이 기계,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는데 양쪽에서 주사를 꽂고요, 한쪽에서 계속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기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여기 이제 그림으로 표시된 이 통이 이 기계 속에 들어있는데 저게 계속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원심 분리가 일어나면서 빨간색 적혈구는 그 통 속에 밑에 가라앉고 위에 이제 노란 혈장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만약에 혈장이 필요하다 하면 그 혈장, 노란색만 이렇게 뽑아내게 되죠. 나머지는 그대로 돌려줍니다. 필요한 성분만 우리가 뽑아내는 것, 이런 것을 성분 헌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문도 최근에 나왔죠. 혈장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도 헌혈하라는 이야기인데, 혈장만을 어떻게 헌혈을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입니다. 원심 분리를 해서 혈장은 뽑아내고 나머지는 돌려주고. 이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완치된 사람들의 혈장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항체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걸 치료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그 혈장 공여자들을 저희가 모은 적이 있었죠. 자, 그 헌혈을 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던 분들, 왜 못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선 나이는 이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단 70세 되신 분들, 70세 이상은 헌혈 못 합니다. 그 법규 위반입니다. 혹시 저 원로 장로님들 중에서 헌혈하러 오셨다가 못 하셨을 텐데 만약에 헌혈을 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법령 위반이죠. 그러니까 70세 밑에 69세까지가 우리가 헌혈을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분 헌혈, 혈소판 성분 헌혈일 경우는 59세까지, 그거는 나이가 10살 밑입니다. 그리고 체중은 체중 때문에 헌혈 못 하신 분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 50kg가 넘어야 되고요, 여자들은 45kg가 넘어야 됩니다. 주로 많이 헌혈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이 혈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압이 이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이렇게 나누는데, 고혈압이 있어서 수축기 혈압이 180이 넘는다, 헌혈 안 됩니다. 역시 고혈압 때문에 이완기 혈압이 100이 넘는다, 이런 분들 헌혈하실 수 없습니다. 이 맥박을 재보시면 맥박이 1분에 100회 이상 뛰시는 분도 헌혈 부적격자입니다. 체온은 오락가락하지만 실제 체온 측정에서 37.5도가 넘으면 역시 헌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 번 헌혈을 하신 분이 내가 또 한 번 하고 싶다, 그래서 또 금세 헌혈하고 나서 금세 헌혈하러 오시는 분들, 그 기간이 전혈, 우리 일반적인 헌혈을 했을 때는 반드시 8주, 그러니까 보통 두 달이 경과해야 다음번 헌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분 헌혈 같은 경우는 이게 몸에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2주만 지나면 다시 성분 헌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전혈 헌혈을 했을 때는 2달간은 못한다. 성분 헌혈을 했을 때는 2주간은 못한다. 그 사이에 만약에 헌혈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부적격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복잡한데요. 헌혈하기 전에 항상 금지 약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약을 먹는데 여기 이제 이건 하나하나 제가 설명할 건 아닌데, 여러 가지 피부병, 건선 치료제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라든지 이런 약들은 그게 만약에 그런 사람이 헌혈을 해서 그게 환자한테 들어가면 그 환자가 여자였고 아기를 가지게 될 경우에는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헌혈에서 배제가 되고요. 이게 심지어 흔한 거는 우리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아스피린은 흔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아스피린도 끊은 지 3일 이내, 그러니까 3일을 끊어야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일반적인 항생제는 끊은 지 일주일은 지나야 헌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감기 때문에 간단히 먹는 거는 그래도 한 24시간은 지나야 헌혈 적격자가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헌혈에서 배제되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맞고 나서 바로 헌혈을 못 합니다. 기준이 좀 임의적이긴 한데 보통은 2주 정도 인터벌 혹은 어떤 예를 들면 수두 이런 것들은 한 1개월 정도 헌혈 금지 기간이 있게 됩니다. 요즘 한창 코로나 백신들 많이 맞고 계시죠?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들이 나 헌혈하고 싶어 이렇게 오면 얼마나 있다가 와야 되냐면은 정부가 일주일로 정했습니다. 백신 접종한 다음에 7일간은 헌혈 금지입니다. 근데 7일이 지났는데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 증상은 뭐 맞자마자 나타나는데 증상이 나타나도 헌혈 금지입니다.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혈액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혈액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빨간색 적혈구들이 보이시죠? 이 적혈구 막에 존재하는 항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 단백이라고, 이 적혈구 막이 이게 왼쪽 그림의 복잡한 구조인데 여기 이렇게 당, 단백질이 이렇게 꽂혀 있게 되는데 이게 어떤 형태는 우리가 A형이라고 하고 어떤 형태는 뭐 B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A형, B형 하는 거는 ABO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혈액형입니다. 이런 혈액형은요, 이런 식의 혈액형은 ABO 말고도 한 500개 정도가 항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500개 중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 20개 정도 되죠. 20개 정도. 그래서 그 20개에 관련된 내용을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혈액형은 누가 발견을 했냐면 이 란트슈타이너라고 오스트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이 혈액학자입니다. 이분은 A형, B형 그런 혈액형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타신 분이죠. 이분의 업적 중에 하나는 AB형뿐만 아니라 우리 말하는 RH 혈액형도 이분이 발견을 하셨고요. 자, 요 그림 중요한데 복잡하지만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영어로 돼 있지만 이 위에 이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항원이 오돌토돌하게 돋아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A형이다, B형이다, 혹은 AB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조가 실제로 매우 비슷합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A형, 밑에 쪽 그림이 B형인데 여기 보시면 연두색과 하늘색, 요 맨 왼쪽에 있는 요 당분, 요 차이가 A형이냐 B형이냐를 가늠하는 거고 거의 구조가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 요 얘기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넘어가고요. RH 혈액형 얘기를 많이 하는데 RH 혈액형의 RH는 이게 원숭이의 학명입니다. 히말라야 원숭이를 우리가 레수스 몽키, 레수스 마카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RH 이런 원숭이들의 적혈구의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 그게 RH 그룹이라고 부르는 그런 혈액형 항원 중에 이제 D라고 표현하는데 RH 군에 속하는 게 C, 작은 c, D,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RH D 혈액형이고 D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RH 양성, RH 음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혈액형은 그 적혈구 막에 있는 이 항원들을 얘기를 하는데 항원들 말고 혈장에는 거기에 대한 항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형 혈액형 항원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B 항체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것들끼리는 반응을 안 해요. 근데 B형 혈액형을 가지신 분들은 적혈구 막에 이제 B형 항원이 존재하는데 항체는 A형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B형 혈액을 A형이 맞게 되면은 이 항체가 이 적혈구를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아마 기억나실 거고요. 그래서 혈액형 검사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항원 항체 반응을 시키면은 요렇게 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 같은 거. 이거는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A형 혈구에다가 항혈청, 항A 혈청을 반응시키면 이렇게 응집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A형이구나. 그 다음에 항B 혈청하고 반응하는 거 A형하고는 반응이 없고 B 혈청하고 반응하는 경우는 B형이구나. 이 맨 밑에 줄은 RH 혈액형, 아까 D라고 말씀드린 D 양성이냐 D 음성이냐. 요 앞에 둘은 양성이고 이 세 번째는 응집이 일어나지 않은 거라 이거는 이제 RH 음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액형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를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감염 같은 경우에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게 A나 B나 혈액형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 끝부분을 살짝 건드리면 A형이 마치 B형처럼 모양이 조금 바뀝니다. 물론 유전자에는 그게 A형으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항원 구조가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흔히 바뀌는 경우는 골수이식, 골수이식 사진인데 골수이식 A형 환자가 B형 환자의 골수를 받으면 그게 결국 나중에는 B형 혈액형으로 바뀝니다. 혈액형은 절대 불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기억할 것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헌혈을 하면 헌혈 증서를 발급하는데 이것은 건강의 상징입니다. 내가 헌혈 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나는 건강하다는 거고, 저희가 이제 몇몇 분들하고 아프리카 그 청년들한테 헌혈을 하려는 캠페인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아프리카 특정 지역처럼 에이즈가 창궐한 곳에서는 아무리 그 에이즈 관련된 주의를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헌혈 캠페인을 유도함으로써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감염으로부터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주게 되면서 에이즈가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드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 두 번째 거, 혈액형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점도 치고 성격 분석하고 하는 거, 그거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요거 하나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좀 알려진 것들이 있어요. A형은 위암이 많고, 뭐 B형은 당뇨가 많고, AB형은 치매가 많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는 그냥 연관성이라고 합니다. A형이 어떤 이유로 위암이 생기는지는 그런 인과관계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단순히 그냥 A형한테 많은 경우. 이거는 마치 뭐 어디 사는 곳이 뭐 강남이냐 강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런 정도의 느슨한 관계라서 아직 이거를 일반화할 단계는 아니라서 혈액형과 무슨 질병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아직은 그냥 연관성 수준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수혈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노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헌혈과 수혈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됩니다. 생기고 활력 있는 한 주 보내세요.